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성대한 입학 축하 연회장에서 시작됩니다. 72살의 할머니가 손녀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현금 1력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는 웃음꽃이 만발했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3대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연애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손녀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꼭 껴안으며 귓가에 단 4글자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 아무런 설명도 눈맞춤도 없이 던져진 그 한마디가 현장의 모든 행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따져 묻는 대신 아픈 척 연기를 하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할머니를 더욱 기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손녀는 왜 할머니에게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아들은 무엇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1력만 원짜리 축하금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이 집안을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미자가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노인네죠. 먼저 떠난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팔자가 좋다고들 합니다. 남편이 아껴줬지, 아들 번듯하지, 손녀까지 똑똑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팔자라는 건 그저 참고 견뎌낸 세월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기쁜 날입니다. 하나뿐인 손녀 지은이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사리 분별이 밝아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지은이를 끔찍이 아꼈는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우리 지은이는 공부만 잘할 게 아니라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할 아이다. 우리 집안 기둥은 이제 지은이다 라고요. 그 말이 현실이 되었으니 할미로서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는 아껴뒀던 옥색 자수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정장 바지를 차려입었습니다. 분도 곱게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린 뒤 빨간색 칠피 가방을 들고 나섰죠. 날씨는 또 어찌나 좋은지 햇살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행에 들러 현금 1력만 원을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 200장을 세어 금의 환향이라 적힌 봉투에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이 돈은 저와 남편이 손녀의 앞날을 축복하며 모아둔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봉투를 채우며 TV를 보니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이니 물가 상승이니 떠들썩하더군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집만큼은 순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영철 씨의 흑백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사진 속 그는 우직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해냈어요. 당신이 그랬죠? 그 조그만 입으로 조잘조잘 말도 잘하니 법조인이 딱이라고 당신 말이 맞았네요. 오늘 당신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진 속 미소가 더 온화해 보였습니다. 저녁 6시 30분. 저는 남편이 살아생전 광장시장에서 맞춰준 제가 제일 아끼는 진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들어선 연회장은 그야말로 으리으리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가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더군요. 입구에는 지은이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대형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갓 피어난 해바라기 같았습니다. 친지들이 하나둘 도착해 아들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 씨, 축하해.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네.
서울대 법대라니. 수진 씨는 갈수록 젊어지네. 대학생 엄마라고는 믿기지가 않아. 아들 부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묵직한 돈 봉투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주인공은 지은이지만 어머니가 제일 귀한 손님이죠. 상석으로 모실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죠. 어머니, 힘드셨죠? 여기 앉으세요. 아들 부부의 극진한 대접에 제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호텔 요리가 코스로 나오더군요. 사회자는 지은이를 문곡성 항문에 별이 내려온 천재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단상에 선 지은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눈빛과 말투에서 벌써 법조인의 기품이 느껴져 저는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 이제 가장 뜻깊은 순서입니다. 지은 양이 가장 존경하는 할머니, 박미자 여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의 축복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쏟아지는 박수 속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직 젖살이 남은 손녀의 앳된 얼굴을 마주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은아, 할미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다오. 고마워요, 할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부드러운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절박하게 매달리는 느낌이었죠.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파도처럼 우리를 감싸는 그 순간 지은이가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 여기 있지 마.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주려고 했던 돈 봉투를 저도 모르게 다시 거두어드렸습니다. 제 팔을 잡은 지은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아무 반응도 못하고 있을 때 아이는 다시 한번 시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나 믿지? 제발. 설명도 이유도 없이 그저 저를 살리려는 듯한 간절한 애원. 저는 손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쁨으로 빛나야 할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그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불안과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업어 키운 이 아이가 이유 없이 저를 속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랜 삶의 지혜가 본능적으로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웠습니다. 저는 손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지은이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는 순간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가장 가까이 있던 아들 민호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저는 아들의 품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척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어지러워. 상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구급차는 됐어. 저는 손을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있던 지병이야. 오늘 너무 좋아서 무리했나 봐. 사람도 많고 공기가 탁해서 그래. 집에 가서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다. 그럼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안 된다. 집에 가로.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지은이 날인데 너희가 빠지면 어떡하니? 나 혼자 택시 타고 가면 돼. 어서 가서 손님들 챙겨라. 나 때문에 잔치 망치지 말고.
놀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호텔 입구로 나왔습니다. 택시에 타기 전 연회장 쪽을 돌아보니 유리문 너머로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고 화려한 불빛과 소음이 차단되자 저는 차가운 시트에 몸을 기대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손녀의 한마디에 천지개벽을 겪은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 여기 있지 마. 나 믿지. 왜 도망치라고 했을까? 저기는 영광스러운 축하 자리가 아니던가. 저기 앉은 사람들은 다 가족이 아니던가. 1-0만 원이 든 봉투가 마치 불에 달궈진 쇳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낡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혼자만의 고요함에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오늘 밤의 정막은 저를 옥죄어오는 거미줄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돈 봉투는 침묵하는 수수께끼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효심, 며느리의 미소, 완벽해 보였던 그 모든 게 가짜였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지만 제 마음의 먹구름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게 식은 죽을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점심때 들을까요? 문자를 보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고 답장을 쓰려는데 2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시죠? 이거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어서 음성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이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야, 애비는 평생 큰 재주는 없었지만 집 2채는 남겼다. 나중에 우리 가면 다 너희 것이다. 내 엄마랑 상의했는데 나중에 지은이가 대학 가고 성인이 되면 반포동 아파트는 바로 지은이 명의로 넘겨주기로 했다. 할비 할미가 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맞지만 내용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50년 가까이 살면서 돈 문제, 집 문제는 반드시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저 몰래 이런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반포동 아파트는 우리 노후 대책으로 세를 주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혼란, 의심, 슬픔이 뒤섞여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이 녹음 언제 적거냐? 네 아버지가 언제 이런 말을 했어?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전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제가 혼자 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 잠깐 뭐 사러 나가셨을 때요. 어머니가 들으면 슬퍼하실까봐 나중에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유언장은 없지만 아버지 육성이잖아요. 지은이도 이제 서울대 갔고 성인 됐으니 아버지 뜻대로 반포 아파트를 지은이에게 증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 소원도 들어드리고요. 아들의 말은 논리 정연했습니다. 어젯밤 손녀의 경고가 없었다면 저는 감쪽같이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유언, 절묘한 타이밍의 녹음, 그리고 어제 도망치라던 손녀. 모든 게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덫에 저를 가두려 했다는 모욕감마저 들었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백화점 로고가 찍힌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많이 편찮으셨죠? 걱정돼서 왔어요. 평소보다 더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제 좀 체했나 보다. 자고 나니 괜찮다. 며느리는 물을 따라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슬슬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이한테 아버지 녹음 들으셨죠? 너무 서운해 마세요. 아버님이 워낙 손녀 사랑이 유별나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싫다 하시면 저희가 강요는 안 해요. 다만 그녀는 말을 돌렸습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 말을 제일 잘 따랐잖아요. 그리고 그 집 어차피 비어 있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지은이 앞으로 해주는 게 모양새도 좋고요. 청산유수 같은 말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키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진이는 명품 원피스를 입었지만 늘 차고 다니던 예물 금팔찌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굵은 금목걸이도 사라지고 얇은 은색 체인만 걸려 있었죠. 귀티나던 금귀걸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의 서울대생 딸을 둔 엄마가 왜 갑자기 부와 복을 상징하는 금부치를 싹 다 뺐을까?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애미야, 그 금팔찌는 어디 갔냐? 내가 결혼할 때 해준 거, 그게 색깔도 좋고 폼이 나는데. 수진이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텅 빈 손목을 만지작거리더군요. 아, 그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촌스럽게 금을 차요. 다 넣어뒀죠. 요즘은 이런 심플한 게 유행이에요. 그러냐.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내려놓는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돈. 아들 내외는 결혼 2년 차부터 1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그 돈이 끊겼습니다. 그때는 지은이 학원비가 많이 드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가족끼리 돈 가지고 야박하게 굴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사라진 금패물, 끊긴 용돈, 조작된 녹음 파일로 집을 요구하는 아들 내외. 이건 분명합니다. 돈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돈. 그날 저녁, 저는 손녀 지은이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학원 근처에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지은이는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영락없는 대학 새내기 모습이었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레모네이드를 휘저으며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할미는 괜찮다. 네가 왜 그랬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해줄 수 있겠니? 지은이는 입술을 달싹이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아이는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입학식 전날 밤, 물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에서 아빠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는 울고 아빠는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이게 마지막 방법이야. 우리 더는 못 버텨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집 녹음. 할머니가 사인만 하면 해결돼 라는 말이 들렸어요. 지은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돈 때문에 두 분이 할머니한테 아주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연회장에서 할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손녀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배신보다도 고작 18살 된 이 아이가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저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네가 정말 용감했어. 이제부터는 할미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학교 갈 준비만 해라. 지은이를 보내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고 있는 이씨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제 오랜 이웃이자 은퇴한 베테랑 형사 반장님이죠. 우리 동네의 해결사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씨 아저씨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금부치가 사라진 것, 용돈이 끊긴 것, 의심스러운 녹음, 손녀의 증언까지. 이 반장님,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합시다. 우리 민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소. 이 반장님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남인가? 내 옛날 인맥동원에서 조용히 알아봐 드리리다. 3일 뒤, 이 반장님이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박 여사, 좀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 그가 내민 누런 봉투 속에는 사진 몇 장과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쓰고 종로와 을지로 일대의 전당포를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최근 한 달 새 전당포를 돌며 금이란 금은 죄다 팔아치웠소. 그리고 이건 그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아들 차 대출 서류요. 멀쩡하던 차를 담보로 3개월 전에 5억만 원을 대출받았더군. 그 돈이 바로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갔고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건 하나였습니다. 급전. 그것도 아주 급한 현금. 이 반장님,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반장님은 뜸을 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경험상 이렇게 단기간에 거액이 필요하고 사채나 전당포까지 손을 댄다면 10중 8구는 도박이요. 도박. 그 두 글자가 쇠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성실하게만 살아온 내 아들이 도박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들 부부와 지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화려한 유리 대신 흰 쌀죽과 제가 직접 대 팥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이 좀 조촐하네요.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전당포 사진과 대출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폐물을 팔고 차를 잡히고 심지어 죽은 아버지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내 집을 탐내느냐.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 너 솔직하게 말해라. 도박했니?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도박을 들켜서 놀란 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받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박이라뇨?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도박 같은 거 안 해요.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했다고? 그럼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갔어? 제가 소리치자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요. 어머니, 흑흑, 죄송해요. 민호 씨 잘못 없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며느리는 오열하며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빚을 진 건 아들이 아니라 사돈 어른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사돈이
코로나 시기에 부도를 막으려다 사채를 썼고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도박장에 발을 들였다가 8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공장뿐만 아니라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심지어 외손녀인 지은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빠가 옥상에서 뛰어내리시려는 걸 제가 바지가랑이 잡고 말렸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민호 씨한테 염치불구하고 부탁해서 어머니 집이라도 어떻게.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저한테는 친아버지나 다름없잖아요.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고생할 때 방도 구해주시고 우리 신혼집 마련할 때도 돈 보태주셨던 분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벼랑 끝까지 몰린 사돈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인 저를 속여야 했던 그들의 지옥 같은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돈 문제는 제가 입을 열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첫째, 너희의 기만 행위에 대해 나와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 앞에 사죄해라. 둘째, 내가 빌려주는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다. 차용증 정확히 써라. 너희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셋째, 지금 당장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내가 다 알게 됐으니 숨지 말고 해결하자고 전해.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제 요구대로 5억 원의 차용증을 썼습니다. 저는 제 노후 자금과 적금을 깨서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며칠 뒤 사돈 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이 없었지만 깊은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부인, 면목 없습니다. 제가 딸 자식 볼낯이 없어서 죽으려던 목숨, 사부인 덕에 살았습니다. 공장은 내놨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든 갚겠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주말,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팥죽 먹고 싶어. 저는 웃으며 손녀와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붉은 팥을 삶으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이 우리 가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준비했던 일, 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지은이 입학 선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가족 비상금으로 쓰겠다. 살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 그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자. 이 돈이 그 약속의 증표다. 지은이가 저를 wal아가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폭풍우가 칠 때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가족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임을요. 오늘 박미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의로 시작된 거짓말도 결국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과 용서가 있다면 위기는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내어 털어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